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이고요. 한낮에는 정말 한여름 더위가 시작이 됐고 그만큼 또 자외선도 강하고요. 네, 자외선 강할 때 눈 건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건강의 흐름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있었는데요. 그 통계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입원 환자 수 1위가 놀랍게도 노년 백내장이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1위는 출생이었죠. 이제는 세상이 좀 달라졌다는 걸 많은 분들 느끼실 텐데요. 백내장, 치매, 관절 질환과 같은 이 노년 질환들이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이 우리 몸의 기관 중에 눈을 꼽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있는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모자나 양산을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눈을 자주 쉬게 하는 습관, 또 멀리 보는 습관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6월 9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되살아나는 증시입니다. 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정말 눈에 띄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마 관련된 소식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코스피는 2,800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4.2% 상승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대선을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탄핵 정국을 끝냈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기대감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증시 강력한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기대감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서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법 개정이나 또 각종 주주 친화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에 투자자들이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의 경우에는 실제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발의될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소수 주주의 집중 투표제,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등 이전보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주주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일부 조항을 제외하곤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해서 시장 반영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법 개정안이 실제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자산 가치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죠. PER이나 PBR인데요. 이런 지표들을 보면 한국 증시가 중국보다도 30%가량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 권익이 강화되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이 늘어나 코스피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5년 내에 코스피 5,000포인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이 과도한 상법 개정에 대한 경계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이나 배임죄 소송, 또 외국계 이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경영계와의 소통과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상법 개정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교착 상태에 빠질 것 같았던 미중 무역 협상도 재개한다. 이 소식이 또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어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이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전화통화를 했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간 통화는 무역 협상이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위기로 치닫느냐, 아니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느냐 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 문제를 제기했고요.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인 유학생 차단 조치 등의 불만을 제기하면서 무역 협상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죠.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려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지고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역 협상 위기감이 진정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번 주 미중 런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서 한미 간 무역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상 간 첫 통화를 갖고요. 한미 관세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관세 협상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7월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딜이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실무 협의가 진행됐는데 미 측은 2차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 허용해달라, 또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라는 등의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와 또 비관세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협상팀 인선에도 나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고 7월 상호관세 유예기간 이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국가들과는 협상을 매듭 짓고 싶어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런 상황을 관리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나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업 협력 또 각종 비관세 규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국내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에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또 상법 개정안까지 정말 오랜만에 증시 훈풍이 불고 있는데 남들 다 하는데 난 안 하고 있어 이러지 마십시오.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앞서가셔야죠. 네.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어쩔 수 없이 공개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공개. 그럼 어떤 걸 원치 않는데 공개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바로 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전국 중등교사 노조가 교사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 중고등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면 뭐 거의 다 한다고 그러네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바로 이 공식 대응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자의 약 87%는 이 공식 민원 대응 시스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교사의 번호 공개가 사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에 가까운 셈이죠. 단순 행정 안내나 출석 확인조차 교사 개인 번호를 통해서 이뤄지는 구조에서 교사는 결국 24시간 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민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 현장 상황이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거죠? 네, 최근에 이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학생 가족들의 민원을 밤낮 없이 감당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육당국은 교사에게 직접 전화가 가지 않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인 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요. 학교 단위의 공식 민원 접수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번호를 공유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이나 또 클래스팀 같은 온라인 소통 앱을 통해서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도 문제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게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기본 원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계란 아닌 금란입니다. 네, 뭐 계란이 급란이 됐다는 거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계란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당분간 또 높은 가격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이달 계란 산지 가격은 특란 10개에 1,850원에서 1,950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12에서 18% 오른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가격과 비교를 해봐도 10에서 15% 높은 수치인데요. 이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가격도 특란 한 판에 7,026원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겼습니다. 달걀값이 이렇게 오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산란계 고령화라든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가금 티푸스 같은 질병 확산으로 인한 생산성 원인을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충청권에서 고병원성 AI가 집중 발생하면서 지역 간 물량 불균형까지 발생했고요. 이 영향이 전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8월까지는 소비가 다소 줄어들면서 산지 가격은 특란 10개 기준 1,750원에서 1,850원 선으로 이달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7월보다는 여전히 최대 13% 넘게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달걀뿐만 아니라 닭고기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이 닭고기 산지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1.5배 상승했는데요. 출하량이 줄고 크기가 큰 닭이 부족해서 부분육 공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 육개 산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2,100원에서 2,200원 선으로 지난달보다 약 8%에서 12%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달걀과 닭고기 가격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럼요. 거니까 네. 수요와 공급 흐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인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입니다. 진짜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 알쏭달쏭한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라는 거예요? 네, 바로 AI가 만든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AI로 뭐 뉴스 영상이나 광고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진짜냐 싶을 정도의 AI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AI 기술이 주는 충격과 경고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서울 시내에 용암이 분출됐다는 속보를 전하는 아나운서에 현장 기자가 용암 앞에 태연히 서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기자가 자신은 AI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나는 AI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현실을 풍자했는데요. 이 영상은 실제 영상 생성 AI로 제작이 된 겁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네, 네.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정교한데 이게 걱정스러운 게 그동안에도 그런 걱정 많이 했습니다만은 로맨스 스캠이나 아니면 범죄에 이용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제작한 너튜버는요, 일론 머스크의 얼굴로 사기당한 사례를 보고 제작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누구나 손쉽게 AI로 이 사람과 영상, 목소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I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가 AI 생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교육해야 한다는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이미 국내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블로그나 카페, TV 채널에 AI 활용 표시 기능을 도입했고요. 정부도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AI 생성 콘텐츠는 AI 결과물임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 영상 기술은 오픈소스 형태로도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 이 제도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악의적으로 AI 영상을 만들면 진위를 가리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아이들처럼 디지털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AI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즉 무조건 믿지 않고 따져보는 습관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피할 수 없지만 AI 화면이 저렇게 이제 버젓이 진짜처럼 생성이 되면 네. 법으로 말해요. 요 밑에 AI 이렇게 딱 못 받고 네네.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세게 처벌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는 저기에 속는 분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성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소식 알아볼까요? 오늘은 아주 특별히 방송인 김기환 씨께서 날씨 요정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기환 씨, 날씨 전해주세요. 네, 채널A의 양아들, 일일 기상캐스터 날씨 요정 김기환입니다. 완전 럭키비키잖아. 네, 6월 9일 월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국이 이렇게 흐렸다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충북과 경북에 5 내지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출근길 서행 운전을 필수입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륙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수분 섭취 틈틈이 해주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은 한낮에 30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청주와 광주, 대구 등 31도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까지 오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중북부와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김기 환상적인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 막 됐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김기환 씨, 그리고 이효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재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네, 저희 알고 계시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 맞아요. 근데 어디 남의 떡만 커 보이겠습니까? 남의 잘못도 커 보입니다. 지금 한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두고 그야말로 파국에 이르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바람 피워 때렸는데 이혼은 누구 책임?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대가 더 끌린다는 말 아시죠? 전 이 말 정말 공감합니다. 남편의 호탕한 성격, 불같은 추진력에 반해서 결혼한 저희 부부.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아야 했습니다.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는 것을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양말이 김밥이야? 네, 돌돌돌 말아가지고 좀 제대로 해서 좀 세탁기 좀 넣어. 그래, 밥 먹은 건 좀 그릇은 좀 싱크대 좀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돼? 짜증나 진짜. 식탁이 이렇게 두면 어떡해. 아이 거참 그 남자 하는 일 어디서 그 따박따박 그 잔소리를 하고 말이야. 어? 나는 돈 벌어 오잖아. 그 당신은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면서 어디 그 하늘 같은 가정을 우리 마누라 성질 까먹었나 보네. 어?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정말. 남편과 전요 하나같이 10가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게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로 점점 시들어가던 저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림, 오늘도 많이 지쳐 보여. 남편이 많이 힘들게 해? 재용 씨,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의 아기 사슴림. 당신이 힘들면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나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돼줄게. 이거 봐. 어머 깜짝이야. 이거 놀고도 자빠져. 뭐라고? 곁에서 든든한 힘이 돼?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옆에 내야 그냥. 내가 당신 그 바람 피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기 어떻게 왔어, 여보? 아니 요즘 그 하도 그냥 수상하게 굴길래 내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뒤쫓아 와봤더니만 바람을 띄워, 바람을. 아니 이 하늘 같은 남편은 밖에서 돈 버느라고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데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집구석에 놀면서 바람 같은 확 그냥. 여보. 여보. 학실만 하지 말아줘.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너 뭐 돼? 다 필요 없어. 오늘 너 죽고 나 죽다. 들어와 확. 여보. 너 뭐 돼?
저의 불륜 사실 알아낸 남편은 그때부터 저에게 막말은 물론 가정폭력까지 서슴없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 지금이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데요.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것 같은데. 자세한 이거 얘기 좀 아니죠. 들어보죠. 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A 씨 부부는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한 처음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으나 10년이 지났을 때는 1998년부터 대단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부인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면서 아이고야. 웨이터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요. 이어서 이 남편이 컴퓨터를 마당에 집어 던지는가 하면 아내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일도 벌어져요. 결국은 2001년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한 지 11개월 만에 다시 재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남편은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다면서 자주 폭력을 행사했고 참지 못한 아내는 결국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폭행 다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은데 배우자의 외도가 더 문제가 있다. 아니면 폭행을 한 남편이 더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무조건 X입니다. 저는 O. 갈리네요. 분명 외도는 분명히 잘못했죠. 예. 잘못했지만 폭행 안 돼요. 법적으로도 폭행이 들어가면 죄가 커집니다. 물론 아내가 외도 잘못했죠. 정말 속상했겠지만 감정 조절 못하고 물리적으로 다치게 한 건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폭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X. X입니다. 저는 네, X. 저는 어쨌든 뭐 O를 들었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총각이라서 좀 그런 거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는데 몰라서 그래. 일단 외도는 다른 이음절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남편의 폭력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게 폭력은 맞습니다만은 그만큼 좀 배신감이 컸기 때문에 남편도 좀 어쩔 수 없었다. 저 같아도 솔직히 제 와이프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면 진짜 눈 뒤집어지고 확 진짜 나올 것 같은데. 그 말로 그렇게 하지 왜 때려 그래. 아니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 그래도 손이 나가는 거 이건 좀 아닌 그래, 거 그건 아니에요. 같은데. 그렇기는 한데. 사실 보면 뭐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 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이 더 클지가 궁금합니다. 자, 두 분의 얘기도 엇갈렸는데 임주혜 변호사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약간 X. X. 김기환 씨 발언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과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물론 맞죠. 그러니까 아내의 잘못이 애초에 잘못된 거죠. 잘못 있죠. 외도했다는 게 결코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응 방식도 잘한 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재판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먼저 불륜을 저질렀던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 그 대응 방식이 잘못됐던 폭력을 행사했던 남편도 쌍방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관련돼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남편이 더 잘못했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 혼인 파탄에 있어서 일단 아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이에 대해서 폭력으로 일관된 대응을 했던 남편 역시도 잘한 게 없다. 이런 취지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폭력의 정도나 그 기간도 상당을 했고 이런 외도 사건이 처음에 발각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남편도 집을 나갔고요. 그 이후에 폭력으로 쭉 일관했다면 이때는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결국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강성신 변호사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세모 같아요. 세모. 세모?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사건은 사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네. 남편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해가지고 폭행을 한 거예요. 아하. 근데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딱 그러니까 한 번만. 물론 폭행은 절대 안 되죠.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이 본인 파탄의 원인이 그때 한 차례의 폭행으로 인해서 파탄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건에서 보면은 사실상 반복적, 지속적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죠. 왜? 그렇죠. 외도를 외도를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남편이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남편도 일정 폭행을- 부분 책임이 있잖아요. 왜? 폭행을 폭행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아마 파탄주의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실질적으로 원인 자체는 처음에 아내가 제공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폭행이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끝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이 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들여다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자, 이번에 사안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남편이요.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폭행도 자주 행사를 했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상태였어요. 네. 아내가 이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하. 안 되구나. 때러리. 그렇죠. 남편과 어떤 같은 병실에 있었던 환자와 좀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장하겠네. 그렇게 좀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서로 이제 힘든 상황에서 병간호하는 모습을 보다가 네.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낮 시간에 함께 모텔에서 지내기도 하는 등 어떤 외도의 정황이 확인이 됩니다. 아이고. 이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또 쌍방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는 거죠. 아. 남편은 너 이거 불륜이다. 너 외도한 거다.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딱 요구를 했고요. 어허. 아내도 이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 결혼은 파탄이 났었다. 그렇지. 너가 가정불화의 원인을 먼저 제공한 거다. 나는 이것은 일종의 정당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남편에게 또 2천만 원 위자료 제기한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말이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이죠. 예. 남편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면 박수도 손바닥에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남편의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폭행이 너무 무서워. 그 폭행을 피해서 그 폭행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던 건데 거기서 다 같은 아픔을 공감하게 된 그 네. 남자와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 그럼 남편이 일단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남편 책임이 큰 거지. 남편 책임 크다. 네. 근데 저도 이거는 수림 선배님 의견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 복사 붙여. 오. 이거는 아까 앞선 사례와는 케이스가 완전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명백하게 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우, 잘 따라왔어. 예.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좋아. 맞죠? 이 남편을 버려야 돼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왜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둘 다 잘한 거 없다. 그게 맞죠. 그렇구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혼인 파탄 책임이 두 사람 다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누가 먼저 잘못했다, 누가 먼저 원인 제공했다 자체가 아주 결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구하는데 작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했던 남편 잘못한 거 맞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외도를 한 것이 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 결혼 생활 파탄 나이대로 났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서 이혼은 성립이 됐습니다. 네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두 사람 다 서로에게 위자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개긴. 재산 분할로 재산만 나눠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둘 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어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은 처벌받고 막 이런 걸 그렇죠. 제가 봤는데 우리 사건에서도 2주 치료를 요하는 폭행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 요 부분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정당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누가 누구를 한 대 폭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때렸어요. 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먼저 때렸다. 정당방위다. 그러니까 정당화가 안 돼요. 이 쌍방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제가 맞았으면 그걸 가지고 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던지 해야지 내가 때리는 거에 대한 정당화는 절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외도를 했죠. 근데 이거 보면은 고의로 눈을 찔러가지고 2주에 달하는 그런 상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해죄는 일단 이런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부 사이에 보면은 네.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싸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용서할게요. 그냥 처벌 원하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한 폭행죄면은 사실 처벌이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만 이거는 눈을 찔러가지고 2주에 뭐 달하는 상해다. 이거는 사실 상대방이 피해자가 설령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당화, 외도에 의한 정당화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처벌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될까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좀 구분됩니다. 재산 분할은 굉장히 감정이 배제된 절차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부부 양쪽이 모두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누가 이걸 모으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가 7대 3인지 5대 5인지에 따라서 그냥 나누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잘못했다는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은 반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위자료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사실 감정이 듬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이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 사안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먼저 부인이 외도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이 좀 무차별적인 폭행을 지속해 왔다면 이때는 재판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남편이 더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위자료를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 사례를 보면은 지금 외도를 먼저 한 사람이나 아니면 뒤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위자료 성립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외도의 격분에서 한 차례 정도 뭐 주먹을 날린다거나 해서 일부 피해를 끼친 사례에서는 이 폭력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갈등 상황에 대응을 했는지 그 방식에 따라서 누가 잘못했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판부에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갈등을 적어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시도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잘못을 했더라도 감정이 격해지면 그래요. 그 사람이 더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맞아요.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도 결혼하는데 평정심 유지 훈련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 우리 골든 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외면했던 아주 무심한 남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함께할 두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아유 뭐요? 자세한 사연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오래전 아버지와 이혼한 뒤 적적해하던 엄마는 몇 년 전 지금의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했는데요. 같은 여자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지켜봐왔던 전 엄마의 행복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엄마, 아니 얼굴이 이게 뭐야? 새아버지가 엄마 또 때렸어? 아유 아니야. 그냥 너 넘어져서 이래. 아, 넘어지기는 뭘 넘어져? 이게 어디 넘어져서 생긴 상처야? 아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엄마? 아니 내가 이제부터 엄마 다 책임질게. 엄마 그냥 이혼하자. 어? 아니 그냥 술만 먹으면 그런 거지. 평상시엔 그냥만 착해. 그리고 경찰 조사 받으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어. 맨날 그놈의 약속. 엄마 진짜 괜찮은 거지? 앞으로 또 한 번만 더 엄마한테 손대면 나 진짜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았어?
재혼한 새아버지는 툭하면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3차례나 입건됐지만 엄마는 매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결국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네, 여보세요? 얘 있냐? 나다. 예. 그 어쩐 일이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사진 보낼 테니까 말이야. 얘 좀 봐. 사진 잠깐만요. 이게 무슨 엄마? 아니 여보세요. 아니 왜 엄마가 쓰러져 계신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나는 그 모르겠고 내가 또 뭐 가정 폭력으로 신고당할 것 같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테니스 치러 갈 테니까. 야, 네가 오든지 알아서 해. 뭐라고요? 엄마 어떡해?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테니스를 치러 가겠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119에 신고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그렇게 만든 새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 정말 남이라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이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그걸 보고 피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테니스 치러 간다? 이건 아닌데 자세한 사연 좀 들려주세요.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5월 60대 남편 A씨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바닥에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A씨가 한 행동이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일단 119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의붓 딸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내가 나가겠다 하고 테니스 치러 외출을 하게 돼요. 왜냐, 당시 이 아내 B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그러니까 뇌출혈로 생명이 위태한 상태였는데 뒤늦은 딸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신고하면 또다시 엮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그냥 뒀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잖아도 실제로 3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이 A씨가 사건으로 형사 입건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아내가 나는 내 남편의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엔 가족들이 참지 않고 이 아내 쪽 가족 측이 A씨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즉시 대처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건은요, 아내가 이미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이 남편이 유기 혐의로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초기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유기했다. 까지만 적용을 해서 불구속 송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후 검찰에서 수사를 더 진행을 하다가 이것은 이 상해와 결국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유기치상, 그러니까 유기를 해서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라는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되었고요. 검찰은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을 구형, 일단 징역 7년으로 처벌해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7년 제 생각엔 좀 짧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7년형 그대로 간 건가요? 일단 1심까지 판단이 나온 상황인데 7년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나왔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이 대폭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있었는데 단순 유기 혐의까지만 적용이 되고 치상,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과 처음에 남편이 유기한 것과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뇌출혈 상태로까지 이어졌는데 어느 시점에서 출혈이 생긴 것인지를 입증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구조를 했으면은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안 했을 것이냐. 아. 그 부분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 유기 혐의까지만 인정이 되어서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1심에 선고가 되었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서요.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최종적인 판단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기죄는 인정되고 치상 혐의는 무죄가 난 건데 그럼 어디까지가 유기죄에 해당되고 또 어디까지가 유기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유기죄는 말 그대로 그대로 두는 거죠. 네. 그대로 두는 게 유기죄고 유기치상죄는 그 일을 치자를 쓰는 거예요. 아. 유기를 해가지고 상해에 이르렀다. 그럼 유기치상.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 유기치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일단 유기죄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는지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 아무나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유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방치한 사람이 보호 의무가 있는 관계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법적인 보호 의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보호 의무가 있고 네네. 그리고 계약상 보호 의무, 예를 들어서 간병인 간병.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피해자가 질병이나 노유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라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를 한 경우, 그리고 고의적 방치여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방치해서 그 사람한테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이렇게 되면은 유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유기죄가 성립이 되면은 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한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상해에 이르르거나 네. 사망에 이르르면 그 형량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히 모른 척을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모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단순히 내가 구호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이 사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시점 말씀도 해주시고 했죠. 이게 범죄 입증을 검사 측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이 검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뭐 CCTV가 있었다라거나 네. 아니면 정확한 어떤 뭐 부검 결과로 인해서 그 시점이 특정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언제 그때 들어가 있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증거로 인해서 그 재판 단계에 현출이 되면은 네. 사실 그 범죄가 유기치사죄로 혹은 유기치상죄로 이게 입증이 될 텐데 네. 사실상 그런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보아서 사실 좀 증거 부족의 측면에서 이러한 1심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게. 그러면 유기치사든 뭐 유기치상죄든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게 성립이 되는 그러게. 거예요? 사례 없나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승객이 완전 만취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아유. 그럼 택시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네. 택시기사는 내려줬어요. 네. 그런데 그 장소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이거 본 것 같은데 기사? 어떡해.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늦은 밤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승객, 그것도 만취한 승객을 내려놓고 간 거죠. 물론 일부러 내려준 게 아니라 승객이 내려달라고 난동을 부리니까 먼저 강하게 하차 요구를 해서 내려준 겁니다. 사실 그 이후의 과정은 예측이 좀 가능했죠. 후행하던 차량에 치여서 이제 그런 피해가 발생하게 된 상황인데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승객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 안 내려준 되죠. 이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네. 그러다 결국 이건 자동차 전용 도로였고 여기에다가 취객을 내려준다면은 이후에 후행하는 그 차량에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하지만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먼저 하차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한 점은 반영이 되어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적어도 유기치상, 유기치사죄가 성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성년 자녀가 네. 수혈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수혈을 당장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부모가 어떤 이유,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한 경우 이럴 때 유기치상죄, 유기치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술만 마시고 있는 그런 손님에게 그냥 잠이 들었는데
이불 같은 거 한 장 덮어주지 않고 방치해버렸구나.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유기치사상죄가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외면이나 방치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러네.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2호선의 복면 상담소. 오늘 고민의 주인공은 누군지부터 알아보죠. 네, 부모들에게 자녀, 자식이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존재죠. 그런 자녀가 자식이 아프면 정말 내 모든 걸 내어줘서라도 고치고 싶고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자는 그 아픈 아들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그 절절한 모성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고민 핵심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인터뷰로 먼저 만나보시죠. 올해로 우리 아들이 49살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심부전증으로 혈압이 오르더니 쓰러지게 됐어요. 투석을 일주일에 월수금으로 3번을 해요. 그거 일주일에 3번씩 간다고 해봐야 아무 일을 못해요. 갔다 오면요 맥이 그냥 푹 쳐져 있어요. 가서 있잖아 오면 짜증나니까 몰래 가서 그냥 저 기다리 밖에서 쳐다보고만 있다가 몰래 또 와요. 살짝쿵 들다봐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그러면 누워서 그냥 다리가 팔이라고 했는데 뚱뚱 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에서도 한 5%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이 부모 마음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그리고 또 우울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거를 기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다리는 이 마음이 대단해요. 정말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맞다 그러면 당장 해주고 싶은데 원래 부모하고 제일 잘 맞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나 자체가 이렇게 뚱뚱하고 혈압 있지 고지혈증 있지 이러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죠. 차라리 내가 아파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맨날 그 생각만 있어요. 그게. 하루하루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 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절절한 사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분은 좀 큰 질환을 앓고 있잖아요, 아들이. 근데 저도 아이 엄마로서 그러니까 그냥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 그거 모습만 봐도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 편하게 뭘 먹고 자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그런 마음인데 진짜 큰 질병에 지금 투석도 하루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야 되고 뭔가 장기를 주고 싶은 마음, 부모 마음을 충분히 알거든요. 근데 당신은 또 아파서 해주지 못하니까 그 마음 오죽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진짜 마음이 찢어진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인터뷰 사연자분 말씀 들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좀 나는데 저도 뭐 이렇게 심하게 아파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다쳐봤었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팔도 한 골절되고. 3번 부러져보고 그래. 어깨도 여기 인대 파열돼서 막 수술도 해보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더 아버지도 그렇고 더 아파하시죠. 근데 맞아. 그걸 보면 또 이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또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분명한 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은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선 환자보다 보호자가 먼저 병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아프면 그거 막 너무 측은하고 안타까우니까 모든 걸 또 자기 탓으로 돌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나 때문에 이런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우리 애가 이런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자식 아파본 분들 다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중대 질환을 앓게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암이 됐던지 아니면 뭔가 어떤 유전적인 같은. 질환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들이 일단 병이 딱 발발하자마자 혹시 그게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나 때문에.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를테면 지금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도 신부전을 이제 아들이 앓기 시작했는데 신부전이 결국은 콩팥 질환이잖아요. 네. 그럼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혹시 우리 집안에 콩팥이 아픈 사람이 있었나. 그래요. 이것부터 이제 찾게 되는데 결국은 부모는 자식이 아프게 되면 그 근원을 자기로부터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심정이 있어서 제가 볼 땐 우리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혹시 그게 나 때문인가. 그게 나 때문에 비롯된 병인데 그게 나중에 발현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아마 남모르는 눈물 정말 많이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롭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부모가 돼서 이렇게 아픈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자녀가 어리건 아니면 나이가 많든 결국은 애가 크든 어리든 내 자식이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사실 상상도 못할 병,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이 이를테면 급성으로 오든 만성으로 오든지 간에 지금 신장 기능이 5%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신장 투석을 한다는 건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혈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는다? 그러면 거의 사회생활이 어렵다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이 가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들어가 보면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부모가 뭘 도울 수가 없으면 이게 계속 지켜는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요. 그러면 2가지 감정이 제일 먼저 들죠. 하나는 무력감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뭐든 해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마치 본인이 식물이 된 것 같은 이 감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책감이 있죠.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다 나 때문에 빚어진 것 같은.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무력감과 이 죄책감이 있지만 그 앞글자를 따면 무죄예요. 우리 부모님이 사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대부분의 우리가 앓게 되는 질환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사고이거나 더군다나 지금 이 아들이 49이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본인의 삶에 대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또 영향 또 여러 스트레스 복잡한 상황에 노출이 됐던 것이지 이게 부모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건 자기 처벌은 하지 말아야 된다. 보통 부모님들께서 남몰래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게 내 잘못이다. 또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자녀가 너무 심각한 질환에 노출됐을 때 부모님 스스로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드물게 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들은 내가 내 아내, 내 자식도 있지만 어머니가 보여주는 이 단단하게 옆을 지켜주는 그 심정 그리고 어머니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아들에게는 기둥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픈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단히 서야 되겠다. 이 마음 꼭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사연 속 어머니가 아들이 아프고 난 뒤에 약간의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고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제 주위에도 보면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을 간병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표정이 없어요. 아, 그렇죠. 내가 뭐 기뻐한 일이 생겨도 기뻐한 티도 못 내겠고 내가 힘든 거를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드냐 너 간병한데 내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또 못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냥 속이 골마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를 끌어내서 그래도 기분 전환시켜 주려고 막 이렇게 불러내면 못 나가겠대요. 내가 나가서 즐겁게 뭔가를 못 하겠대요. 혼자 그냥 속 상해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네. 이제 표현할 때 뭐 그런 얘기 하냐잖아. 아픈 너를 그냥 바라보는 것도 힘들긴 한데 정작 아픈 거 너니까 너는 오죽하겠냐.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 오죽하겠냐라는 이 표현 자체가 좀 많은 뜻을 좀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가족의 어떤 힘든 감정을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축해서 눌러내는 거죠. 네. 이게 다 표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 점점 쌓이면 마음의 짐이 되고 마음의 병이 그게 되고 우울해지는 그게 우울해지는 맞아. 거죠. 네, 그렇게 이 보죠.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사연 속 우리 어머니가 버티고 또 강해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사연 이어서 보시죠.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많이 며느리한테 의지하고 되잖아요. 그 맨날 음식도 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것이 까다로우니까 제가 며느리 보는 면목도 없어요. 며느리한테도 죄인인 것 같아요. 엄마는 얼마나 세상에 거기서 귀중한 딸인데 우리 집에 저 아들내미하고 사는 게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있잖아요. 미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며느리 볼 때 나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부모보다 저 본이 같이 사는 부부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도 애동딸인데 나 같아도 그 사람 그런 아픈 남자하고 살으라고 했어요. 그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죽겠죠. 저는 아들도 애기도 이제 한 5학년밖에 안 되는데 마음이 아파요. 자기 아버지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어디 가면 기도하면 그거를 이루어지느냐고 물어봐요. 나한테.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 그 5학년짜리 그랬는데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참 어머니가 감정을 막 꾹꾹 누르고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도 막 참으시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냥 결국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손자한테 미안하고 그게 다 가슴속에 자책으로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아프니까 며느리한테 너무 볼 낯이 없다. 내 아들이니까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시고 아우 손자가 뭐 어디 가서 기도해야지 우리 아버지 낫게 할 수 있냐고 또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짐을 혼자 다 지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 말씀 중에 또 나라도 그런 아픈 남자랑 살겠냐. 좀 이 말이 좀 가장 좀 기억에 좀 남는데요. 거기다가 5학년밖에 안 된 어린 손자까지 어떻게 보면 철이 좀 지나치게 일찍 들어버려. 맞아. 네, 이 조숙하기 잘한 현실 이 자체가 조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서로에게 너무나 이제 미안한 상황이고 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가족에게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내려다보고 또 며느리를 보고 또 손주를 보고 그러면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한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하셔야 될 일도 있고 며느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전 손주가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가족들이 각각 아파하지만 서로 자기 아픔 얘기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맞아요. 높아요. 어머니는 아마 지금처럼 눈물을 마치 복면 안에서 흘리는 것처럼 며느리 앞에서 잘 우시지 않을 겁니다. 또 손주 앞에서도 울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진 뭐 운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혹시 드러내면 나보다 더 아픈 내 며느리 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손주 있는데 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도 좀 눈물을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눈물을 너무 자주 보이시는 건 적절치 않지만 가끔 내 감정 드러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은 이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제적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지금 이 아내가 전반적인 집을 다 책임지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지금 아직 보니까 아들이 49인데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면 어려요. 네. 좀 어려서 중학교도 안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도 사실상 조금 걱정이 되고요. 거기다 지금 보니까 이 지금 사연을 주신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십니다. 지금 보니까 뭐 고혈압에다 고지혈증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울증도 좀 있어 보이세요. 그리고 말 못하는 그 속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한 집안이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요 다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한 명의 어른은 필요해요. 네. 그 한 명의 어른이
사실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힘차게 누군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옆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뭐 감정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는데 전 두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며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에게 많이 집중하셔야 되고 손주에게도 아픔만 전달하고 불쌍하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손주가 이번 상황에서 잘 기능하고 역할을 해서 새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요 지점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사연 보면서 저는 손자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맞아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속이 꽉 찼거든요. 네. 근데 속이 꽉 찼는데 제가 볼 때는 눈치도 좀 많이 많이 볼 것 보죠.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걱정스러워요. 보통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면 아버지가 사실상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걱정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아버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갑자기 달라진 가족 구조 때문에 이 엄마가 사실상 아버지가 했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도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황보다 내가 어려워질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어린 것 같지만 자기 미래 고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 집에 나에게 다른 친구들에게는 오지 않은 불행이 나에게 오는가? 맞아.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지금 벌써 12살이면 사춘기 지금 이미 들어갔거든요. 네. 마냥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잘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오고 아픔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온 거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또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해 주셔야죠. 아빠가 지금 아픈 병이 어떤 병인지 얘기해 줄 필요 있고요. 대신 이 병에 대한 관리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우리 집에서 이 아이에게도 역할을 하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또 그걸 느끼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훌륭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이 그 신장 질환과 관련된 걸 가족들이 다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충실하게 해서 아이에게도 야 신장이라는 게 이런 것이 있고 너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 신장에 대한 치료와 또 극복과 이 과정이 아이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중요성도 익힐 뿐만 아니라 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뭐 아빠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빠의 그 과정을 자세히 살피면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의학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염려를 키우기보다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잘 해석을 해주시고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에게 역할을 주고 또 이 역할을 통해서 아이가 새로운 꿈을 꾸게끔 하는 이런 과정을 부모님들 또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도와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어머니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그 투석받아야 되고 막 이런 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가장 힘들 텐데 부모가 자식에게 다 큰 자식인데 아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위로의 말. 사실은 뭐 나을 거다,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을 가족들이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 본인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엔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네가 여전히 얼마나 괜찮고 또 훌륭한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이 시점에 우리 어머니 눈에는 사실은 아들이 보이지만 며느리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며느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나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이럴 때 이 며느리에게
고맙다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가 애쓰는 그 모든 과정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얘기해 달라고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실제 약간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또 어렵다 하더라도 며느리에게 내가 혹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특별히 집에서 내가 혹시 가사를 좀 도와줄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혹시 네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아이의 공부를 좀 도와주거나 혹은 뭐 학원을 데려다 주거나 이런 일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 집안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에 대한 것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들에게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들이 지금 사실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갑작스러운 병이라고 하는 게 통증도 어려움도 있지만 이 감정적인 선이 무너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아픈 거 안다. 그러나 너 지금 가장이기도 하고 또 같이 한번 힘내보자. 그리고 이게 갑자기 사그라드는 병은 아니거든요. 잘 치료해 가면서 질병을 또 유지해 가면서 일상생활도 상당 부분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환자 취급을 할 게 아니고요. 맞아요. 이 가족 내에서도 정신적 가정의 역할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여전히 과거처럼 네가 잘 해낼 수 있고 또 일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상당 부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할 테니 이 부분도 네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아파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지켜주는 자로서 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너 네 아내한테 잘해라. 네 아내 정말 최선 다하고 있다. 니네 가족은 참 훌륭한 가정이다. 이런 희망적 이야기가 오히려 또 가족을 구조를 유지하는 맞아요. 이야기가 정신적으로도 또 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를 좀 떠올려 보면 네. 머리 위에는 아픈 아들, 왼쪽 어깨 며느리, 오른쪽 어깨에 손주도 손주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지치셨을 텐데 어머니에게 뭐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많이 울고 계신데요. 네. 어머니 지금은 우실 때가 아니고요. 일상을 유지하실 때예요. 아. 지금은 아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만의 일상을 딱 채우세요. 채우셔서 그 가운데 내가 내 아들 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찾아보시고 혹시 거리가 가깝다면 직접적인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월요일에는 무슨 일, 화요일에는 어떤 일, 수요일에는 어떤 일 해서 어머니만의 일상을 꽉 채우고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루틴이라고 부르죠. 네. 늘 해야 될 그 일을 그 시간에 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첫 번째 어머니 건강이 악화되어서 오히려 두 번째 근심이 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식들과 함께 하면서 이 어머니의 탄탄함이 자식들에게도 굉장히 힘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이 역할 중에 자식들을 위한 역할이 있다면 가족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맞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사랑은 위대하다. 네. 이걸 한번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버티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6월 9일 월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렸다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충북과 경북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륙은 30도를 넘는 낮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수분 섭취 틈틈이 해주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0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광주와 대구 등 31도까지 치솟는 곳도 많겠습니다. 낮 동안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까지 오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중북부와 제주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치유와 위로를 부제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지난 6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순천만 국가정원의 대표 명소인 봉화언덕과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15,000개 이상의 촛불이 수놓은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정원이 원래가 쉼과 치유 기능이 있거든요. 이 한여름밤에 치유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오늘 이렇게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고품격 야간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치유와 위로, 감동과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하고 정원의 사회적 치유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는 한낮에 정말 덥던데 네. 오늘은 날이 좀 흐린 거는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덥습니다. 여전히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고요. 또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비 소식도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